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작년에 일해서 번 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 받으면 수급 자격이 떨어질까 걱정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돈은 소득으로 안 잡히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그냥 두면 정말 아까운 돈인데.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려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이 추가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데요. 특히 근로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이런 소득이 아닌 세제 지원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 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실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인정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95만원, 의료급여는 월 244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로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었고 세금 신고도 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영향 없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소담 씨는 안심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받은 후에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본재산액인데요.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천만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이 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사는 수급자가 원래 금융재산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금융재산이 총 6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인데 이 수급자의 총 재산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직 기본재산액 내에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100만 원 증가해도 소득환산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수급자의 총 재산이 이미 7,700만 원을 초과해 있다면 추가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됩니다. 100만 원에 6.26%를 곱한 6만 2,600원이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내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럼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반기 신청도 가능한데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한 경우의 지급은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계좌로 직접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총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버리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버리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도 있는데 홑버리나 맞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후에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기본재산액 내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꼭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